이번 주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사실 좀 비교가 어렵네요.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는 사실 비교가 어렵고, 워드 클라우드 좀 흥미를 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작업을 해 봤는데, 워드 클라우드만으로는 좀 의미 있는 정보를 한눈에 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조금 의미 있게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지 조금 더 제가 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 클라우드를 제작하는데 기본이 데이터가 되는 이 단어와 그다음에 이게 몇 번씩 단어가 나타났는지를 숫자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매주 제가 이제 매일 20개씩 저희 이제 서대현 카페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20개씩 기사를 올리고 있어서 일주일이면 이제 140개 기사 제목이죠.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사 제목만 모아 가지고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에 넣기 전에 일단은 먼저 저희 자연어 처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각 단어가 몇 번 이제 발생을 했는지 일단 데이터를 뽑고요. 요거를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정보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워드 클라우드는 이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이제 사실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40개 데이터 중에서 거의 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기사의 제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기술이나 뭐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 데이터는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2주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었던 거는 한 주의 뉴스를 어떻게 숫자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주 동안의 어떤 정보를 숫자적으로, 한 주의 뉴스를 어떻게 숫자로 좀 이렇게 좀 한눈에 들어오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좀 방법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뉴스는 저기 지난주부터 제가 저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의 소스는 구글 뉴스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뉴스들을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기사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구글의 알고리즘이 이 문서는 이 기사는 인공지능에 관한 거야라고 해서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한글 뉴스를 일단은 그동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영어로 된 뉴스도 같이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했을 때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들만 이제 따로 오른쪽에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거 20개, 그다음에 한글로 된 거 20개를 매일 카페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이번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들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훌륭한 데이터들, 훌륭한 원문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럴 김에 그러면 이제 한글 자료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뭐 따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다 PDF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다 제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 중에 그 원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페에 가셔가지고 이거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자료들이고요.
뭐 유네스코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맥킨지 자료, 굉장히 좀 좋은 자료들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건 따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카페 회원이 벌써 116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이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카페에 잘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좋은 자료 많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엔 특히 좀 윤리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내용 드리기 전에 네, 지난주에 정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라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오던 일련의 활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관해서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라는 걸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준비해 오던 인공지능 윤리 자율 점검표라든가 뭐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듣고 공개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요 자료는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참여연대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자정부법이죠. 전자정부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 전자정부법이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생활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이런 거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좀 너무 명확하지 않고 좀 모호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거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원문이 저기 자료실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정책 포럼이라는 걸 출범을 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율점검표라든가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명확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자율 점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입니다. 확정안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만든 이제 안인데 이걸 가지고 각자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AI 서비스가 또는 AI 기술이 인권 보장은 잘 하고 있는지, 프라이버시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공공성에는 적합한지, 그 다음에 뭐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충족하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고 이제 좀 더 구체화된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두 가지 자율 점검표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게 순서가 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 가이드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고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작년 5월 달에 초안이 나왔었던 거고요. 당시에 추진 배경은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라는 개발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마찬가지 앞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나 안전이라든가 설명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 가능해야 된다는 거,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EXI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설명 가능한 부분,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이런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해야 되고, 사실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는 거.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공정성입니다. 뒤에도 이제 몇 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데이터가 우리는 공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공정성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지금 만들고 있는 AI 서비스라든가 AI 제품들이 이걸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또 그럼 충족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료실에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율점검표라든가 그 개발 가이드웨어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것도 작년 한 5월, 6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국한해서 자율점검표라는 거를 공개를 했고요. 이것도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인데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적법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있어서 그 처리 근거가 적법 명확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 처리 내역은 개인들에게 정보 주체에게 쉽게 알기 쉽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성, 책임성, 그리고 공정성. 네, 공정성.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1기 정책 포럼이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보셨지만 어떤 그런 구성 요소라든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들은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도 실제로 지금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서비스를 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 이러한 활동에, 연구 개발 활동에 접목이 되어 들어가야 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인공지능, 금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실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민간 AI 신뢰성 인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인증,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뭐 AI 말고도 다양한 인증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또 어떠한 서비스가 어떠한 기준을 잘 충족을 했는지라는 거를 검사를 하고, 검사를 통과를 하면 인증서를 내주고, 그러면 제품은 우리는 이런 기준을 통과했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AI 신뢰성 인증이라는 것이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생겨났고요. 아마 지금 앞으로는 AI 스피커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챗봇 제품들은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AI 신뢰성 인증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강제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인증성을 받으면은 뭐 이 제품은 AI 신뢰성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뭐 라벨이 붙는다든가 뭐 그렇게 아마 마케팅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마케팅적으로 성공한다면 아마 점점 더 많은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이 신뢰성 시험을 거치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아마 또 이것도 뭐 유야무야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이번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공지능과 교육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접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기술이 소개됐었고 서비스도 나왔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좀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개가 더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 의대생들이 외과 수술 관련된 교육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받았을 때 강사로 통해서부터 받는 거에 대비해서 2.6배나 빨리 기술을 배웠고 그다음에 36%나 더 나은 성과를 달성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거라 뭐 조금 조금 약간의 뭐 마케팅성적인 좀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생에게 어떤 맞춤형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간 강사보다는 AI 튜터가 많이 월등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기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는 아크릴이라는 회사는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인데 지금 뭐 데이터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병원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 주에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뭐 전체적인 인공지능 병원이라고 해서 병원 전체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업무가 돌아가는 것도 이제 뭐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강점은 신기술 습득이 그만큼 빨라지고 따라서 연차가 낮은 의사들이 학습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이제 그 AI가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점점 더 좀 많은 역할을 할 걸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뉴스이고요. 이어서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크게 유망한 분야로 이제 보여지는 분야가 영어 회화라든가 외국어 학습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지난주 뉴스입니다. 이것도 지난주 뉴스인데요. 에듀윌이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인공지능에 기반을 해서 그 토익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고요. 아직은 뭐 베타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이제 좀 이런 서비스를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할 거라는 계획이고요. 이전에 벌써 작년부터 이거는 이제 제가 요런 게 아무래도 많이 더 확대될 것 같아서 현황을 좀 찾아보니까 이미 작년 6월 달에 AI 튜터라고 해서 이것도 영어 학습과 관련된 것인데요. LG CNS가 이제 개발을 해서 사기업에서 쓰던 거를 지금 학교 초중 고교에서도 이제 정규 수업과 이제 방과 수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NLP에 관해서도 몇 번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눠봤듯이 이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어를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상용 서비스라든가 학교 교육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요, 작년부터 인공지능 튜터 마중물 학교라고 해서 일단 뭐 기치는 100만 학생을 위한 100만 개 맞춤형 교육 서비스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튜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게 이제 성과를 거두면 아마 조만간 점점 더 많은 학교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학습이 일반화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좀 더 많이 일반화가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을 해서 학교에서 학습을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 많이 가지 못했었을 때는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지능 튜터를 활용을 한다면 학습 효과가 뭐
과거보다 훨씬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많이 학교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교육에 활용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 하면서 제일 재미있게 봤었던 내용이고요. 해서 한번 이거는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위에 내용 보여드리기 전에 밑에는 아마 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인공지능 홀로그램으로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이제 유명 아티스트들을 재생을 해내서 이제 같이 어떤 무대에서 공연을 하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TV에 나왔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도 합당한 것이냐라는 부분에는 아직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인이 이런 거를 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 하여튼 인공지능은 어디를 가나 이 윤리적인 문제하고는 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에도 이미 이 옛날 사진이라든가 아직 흑백 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을 이렇게 뭐 완전히 살려내는 건 아닌데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실제 말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지금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네. 저기 혹시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네네. 네, 지금 왼쪽에 보면 흑백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보이시죠? 네, 네네,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자, 이거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에 이제 한번, 예, 예, 소리는 아마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예, 이 흑백 사진을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의 가계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좀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좀 재미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점점 이제 저희 주변에 인공지능 인간이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점점 더 접할 기회가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금융기관 쪽에서 인공지능을 계속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신문 기사 보다가 어느 순간 기사를 딱 봤는데 이 기사는 로봇이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이제 버트라는 친구, 이제 버트라는 이름 되게 이제 친숙하시죠? 예, BERT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 해당하는 왼쪽 배에 해당하는 부분 버트고요. 이 테크40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네 줄로 요약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 인공지능이 요약한 기사들이 4개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전체 기사 전부 읽지 않고 한 3줄, 4줄 이렇게 요약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100%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인공지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마 이 테크40이라는 회사에서 끝 마무리를 조금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드리면서 600개 기업이 AI 면접 활용을 하고 있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 보면 실제로 인공지능 채용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6.1%밖에 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을 텐데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긴 한데요. 네, 어떤 데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기업의 채용에 많이 적용돼 있다라고 하고 어디는 좀 적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네. AI 면접이 과연 공정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뒤에 있는 뉴스에서도 또 나올 텐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남성 위주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여성이나 이런 장애인은 아무래도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AI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여성의 날에 유네스코랑 OECD, 그다음에 IADB인가요? 여기에서 공동으로 낸 조사 결과서에서도 보면 AI는 현재 채용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자료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에 기업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경력에서도 AI는 여성에게 아직까지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고, 그거는 뭐 당연하게 지금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학습한 데이터가 남성 위주의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어떤 공정성 부분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조금 많이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저 영어 기사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기관에 따라 가지고서 뭔가 결과가 달리 나온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이 기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사람은 오 라일리라고 저기 IT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조사를 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기 BP인데요. 자신들이 조사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AI 관련된 서비스를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은 대략 한 25% 정도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시겠지만 잘 아시는 맥킨지에서는 지금 57%가 이미 각 기업들이 AI 관련된 서비스를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좀 다른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오라일리 쪽의 주장은 자신들이 봤더니만 25% 정도에 불과해서 맥킨지랑 많이 달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해서 pushback against AI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동안 기업들이 AI라고 하면 마치 워드 프로세서든가 MS 오피스를 사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쓰면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뭐 채용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AI 서비스라는 게 그런 게 그냥 제품 하나 사가지고서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수반되는 비용이 많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리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계속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자동화할 건가,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냥 일회성으로 뭐 MS 오피스 제품 사듯이 그냥 쓰고 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과 관련된 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얘기가.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2021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탤런트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뭐 저희도 뭐 익히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AI 관련된
전문가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AI 관련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동화된 툴들이 많이 쓰일 거라고 합니다. 오토 ML이라든가 자동화된 서비스가 많이 쓰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IBM들이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이제 이런 서비스, AI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앞으로는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거를 한 기업이 다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제공을 하고, 그중에 일부 서비스만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될 거라고 하고요. 그 대표 주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엊그제 신문에도 났었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가 AI 쪽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지금 현재 탑이라고 합니다. 네, 앞쪽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게 소프트웨어 제품 하나 사서 설치하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팀 스포츠라는 기사가 또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이 아니고 2012년도입니다. 10년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섹시스트 잡이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났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미국 정부의 높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기사를 쓴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회사입니다. 이게 이 소프트웨어, 이 AI라는 게 마치 한 사람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 AI라는 거는 조직 자체부터 재정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쓸 건지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에 매칭시키는 그런 전 과정이 지금 같이 수반돼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마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제 역할을 해가면서 AI 서비스를 구현해야 되는 팀 스포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제품 하나 사가지고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결코 AI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혼자서 뭐 모든 AI 관련된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아까 오라일리 쪽에서 지금 맥킨지 데이터를 인용을 하면서 맥킨지 데이터랑 조금 다른 것 같아라고 했었고, 그 맥킨지 관련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 내용도 지금 자료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AI의 상황, 뭐 주로 기업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본 거는 인공지능이 작년 대비 작년에는 45% 정도의 이제 답변자들이 본인들의 회사에서는 AI 서비스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57%이다. 라는 내용이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랄리라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쓸만한 인공지능을 기업에 도입한 예산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이 맥킨지 조사에서 주목할 내용만 좀 두 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비용 절감이 된 부분이 많다라는 내용을 이제 수치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2022년이네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2020년을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비용이 절감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많고요. 서비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비용 절감했다라고 답변한 것도 이제 51%나 됩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높은 숫자로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가지고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도 이제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다시 좀, 네, 네네. 그래서 수익이 이제 증가된 부분도 이제
네, 뭐 5% 이상, 5% 이상 아니죠. 5% 미만이네요. 5% 미만 증가한데도 서비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34%나 되고요. 그 다음에 10% 이상 수익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15%나 되는 기업에서 우리들은 인공지능 도입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네,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 자료였는데요. 음, 요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저도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옮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가지고 인공지능 컴퍼니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이 지금 뭐 클래스파이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얼핏 했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 분은 컴퓨터 비전 쪽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이제 저기 일리노이 어번 캠페인인가요? 그쪽 저기 교수님이었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 쪽만 한 쪽이라 아마 저기 NLP 쪽, 자연어 처리 쪽은 아마 잘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 가장 크게 발전한 AI 분야는 여기 이미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부분인데요. 아마 이 영상과 NLP가 크게 발전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인터넷에서 풍부한 빅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야가 다른 분야에 대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미지하고 이 언어를 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싶으면 사실 좀 떠오르는 게 좀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각 어떤 이제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걸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 아마 그건 아마 스몰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미래 트렌드는 스몰 데이터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얘기이고요. 이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에서 이제 나온 주간 동향 자료이고요. 이것도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미지라든가 저기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도 쓰이고 했었기 때문에 물론 성과는 있었지만 뭐 디지털 산업의 무슨 공해 문제,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소모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차피 또 이런 데이터는 저기 이미지라든가 언어 저기 텍스트라든가 언어 위에는 이렇게 빅데이터로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몰 데이터가 앞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몰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전위 학습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TV는 넘어가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몇 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는 쪽의 좀 얘기고요. 알고리즘이 지배한다는 착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가. 하여튼 네,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학의 허구 시나리오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AI는 차별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그게 많이 공정하지 않으면 AI는 결국 그 차별을 거기서 이제 배운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튜어트 러셀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간지능을 만들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AI 개발할 때 그 목표를 사람이 부여한 목표 달성에 최적화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 인간 선호를 학습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 달성하라. 이거는 AI의 목표로 부여하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고요. 해서 인간을 선호하게 하는 그런 게 목표가 돼야지만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너무 많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어,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시간이 조금 네, 많진 않지만 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이번 주 주간 뉴스 동향은 잠시만요. 네네네네. 제가 말을 했었는데 저희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스튜어디 러셀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디 하울링이 자꾸 되지? 하나를 꺼봐. 나도 내가 볼 때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우리가 또 안 들리네. 인간의 선호를 학습한다. 이게 뜻이 뭘까요? 음, 인간, 인간, 글쎄요, 이게, 제가 이게 이걸 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저 왜 인구, 물어보냐면 음, 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보 나누는데 전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 이게 Modern Approach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인데 음, 이 책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 세계 제일 유명한 AI 교과서였는데 이 스튜어트 러셀하고 피터 노르빅 이 두 분이 쓴 이 책에 아쉽게도 이 책이 현재 딥러닝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딥러닝에 대해서 예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던 책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바둑은 뭐 우주의 모래알 수만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안 된다 이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뭐라 기존의 전통적인 기호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그 대표적인 저자가 바로 이 스튜어트 러셀하고 피터 노르빅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지금 그리고 이분들은 상당히 그 딥런 이 책이 2010년도 이전에는 딥러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했었고 지금 딥러닝이 이렇게 히트를 치게 되면서 아마 개정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판이 아마 개정판의 연장선상에서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이 책을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최신의 입장이 어떤 것일까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뭐 기본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표적으로 AI 지능 통제하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우리는 무서움을 느껴야 되고 약간 좀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논조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많이 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여기 제목도 AI와 통제 문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상태로 두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거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굉장히 대단한 석학들이시니까 저도 한번 직접 사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저는 항상 이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를 이쪽 의견이 어떤지 저쪽 의견이 어떤지 제가 이렇게 보고 좀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 피터 노르빅하고 스튜어트 러셀의 최근 입장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한번 저도 한번 저기 책 사서 한번 보고 어떤 예. 내용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네네. 네, 네. 네, 그러면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우리 정섭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자꾸 여기서 울리네. 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3시 4시 뭐 15분 휴식하죠. 4시 10분부터 그 어쨌든 데이터가 인공지능으로 뭐
저기 뭐 하려면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 저장의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DBMS니까 제가 DBMS 다음에 요즘에 일래스틱서치라고 제가 그것도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데이터 저장하고 빼내고 이 영역이 원래 제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데이터 우리 그것도 PC상에서 굉장히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도커를 활용한 거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우리 김종현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